대표님 박수 한번. 자,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문제 때문에 그 발표가 하나가 이제 못 되게 돼서 그냥 패스하고 일찍 끝낼까 하다가 차일드 문제가 이제 갑자기 발표가 돼서 그 말씀 좀 오늘 들고 싶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을 했던데 저는 이제 지금 국방수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민하고 관 쪽에서 대드민체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느꼈던 점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여기 발표하면서 여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거고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이제 차이점은 뭐였냐면 차이점보다는 참석했던 분들의 어떤 소감을 여기서 문자를 갖다가 보내주시더라고요. 고맙다라는 얘기를 드려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뭐라 할까, 이제 지금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술,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되게 막 동떨어져 있다는 어떤 느낌을 좀 제가 받았어요. 그 소통을 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술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이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과학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앞섭니다.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전쟁을 통해 갖고 확실한 혁신을 거듭하면서 나왔던 기술들이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저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뭐 미래 먼 미래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자체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점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AI 제가 앞에다가 이제 국방 AI라고 이제 앞에 그 형용사 비슷한 명사를 하나 지금 있습니다. 보시면 국방 AI 진화적 발전과 딜레마를 말씀드릴 건데 진화적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여기에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끝까지 올라가려면은 두 발을 뜨든 세 발을 뜨든 간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제가 아이언맨 가방을 딱 입고 뒤에서 뭘 쌓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인데 그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무인 체계를 가기 위해서는 유인 체계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인 복합 체계가 가능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무인 체계에 갈 수 있다는 그 이론입니다. 과학기술에서는. 그래서 지금 국방 AI 관련 경우에도 보면 제가 육군본부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누구였냐면 장군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이언맨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왜냐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우리 육군이라든 공군 해군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먼 미래의 비전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거 아이언맨은 좋은데요. 이건 몇십년 후 거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야 있잖아 아이언맨 같은 거 있잖아 뭐 터미네이터 뭐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걸 이렇게 하고 밑에 내용을 이제 지금 얘기를 쓰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육군이 지금 그 워리어 플랫폼 해가지고 엄청나게 아이언맨을 만들니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그거 됐고 아이언맨 뭐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육군을 떠나면 후배들한테 뭐라 했냐면 절대로 그 장군님들한테 SF 영화를 보여주지 마라. 영화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하면 이제 그 보좌관들이 뭐 주요 영화 이렇게 다 보고 하거든요. 3개월 후에 딱 보여줘라.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AI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밑에 인간의 적극 개입부터 인간 배제 있고 자동화부터 자유가 다 있지만 결국에는 첫바닥부터 충실하게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자율성을 가진 무기체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걔네가 그렇게 떠벅떠벅 가서 지금의 상황이 와 있는 거지 한순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통상 보게 되면 여기 위치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어저께부터 얘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얘기는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걔네는. 왜? 전쟁이라는 혁신학교를 통해가지고 혁신의 혁신을 3개월마다 거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하고 그만할 수, 뭐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뭐랄까 인정을 하고 차곡차곡 나가야지만 발전이 있는데 자꾸 이거 안 하고 터미네이터 갖고라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얘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야전에서 대립급 이상의 정찰 무인기 빼고 현대화된 로봇이나 드론 있습니까? 특전사 있으세요? 일부 습산 빼고. 네.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가 아미타이거하고 육군, 제가 뭐 이런 말 안 하지만 육군에 있을 때 육군 비전 2050, 육군 전략서, 육군 기본정책서 제가 주필한 사람이 봅니다. 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게 17년도, 18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7, 8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투원이 우크라이나의 군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오면서 작곡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작곡 로봇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 반문해보자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과학기술이라는 단계가 진화적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가 다 부담을 갖느냐? 우리 미래 세대, 내년에 군대에 가야 될 내 아들이 그걸 받아야 된다. 우리 인구 절벽 때문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특전사군이 많이 와 계시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전에 들어가가지고 한 개 팀이 가서 작전 실패하게 미사일 한 방에 날라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적진에 포로됐을 때 여러분들 한 개 팀이 OD 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지만 특수작전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특수작전 부대가 철저하게 20km 후방 떨어진 곳에서 비적전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항상 특전사 가서 사령부 가서 강의했고, 7공수에 가서 했고, 부여단 가서 했고, 13여단 가서 했고,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거 하지 말고, 안 되면 비적전투 해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국방 AI는 저는 단언코 제 혼자의 어떤 아직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경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고요. 안보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AI를 죽고 사는 문제에 있는 AI와 동시에 여기는 자체가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 몬트케라는 사람이 총선과 동시에 모든 계획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시를 경험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 훈련을 해본 분들은 다 할 거예요. 기본 계획 갖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AI라는 걸 다 맹신해가지고 그 틀어진 것까지도 다 보정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살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를 동시에 했을 때는 그 피해는 될 수가 있겠죠. 고스란히 다 전투원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사람이 없는 상관에서 그 사람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승, 혼자가 말하는 전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첨단과학기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진화적 발전의 어떤 명확한 그 논리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특수작전 부대, 제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센터의 센터장하고 얘기 나눈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2008년 조지아, 2014년 크림반도, 2015년 돈바스, 그 다음 2025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무기체계 조립된 싸움은 모두 달랐다. 전투의 AI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시간 전투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AI를 학습 전투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군 정찰 공격 작곡들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200년 이상의 전투 영상을 촬영하여 빅데이터화했다. 전쟁 2022년 2월 24일 이후에. 여러분 이거 정말 영어 표현으로 어메이징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놀라시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투를 안 하니까. 이 200년의 전투 영상을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운용하니까 가서 뽑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메이징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가 1년에 FPV 작곡들을 몇 대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자체 제작이 100만 대고요. 주변 국가에 450만 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1년에 550만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면서. 영상에 나오는 거는 다 성공한 것만 나오죠.
성공할 때 5대 날려면 1대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선이 1300km예요. 그거를 1년에 550만 대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 영상에는 성공한 영상도 있고 실패한 영상도 있는데 인지적 차원에서 국제사회한테 보낼 때는 성공한 영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피를 흘려야지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흘리기 전에 남의 피를 보고도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우리 이제 여기 그 선배님이 계시고 하는 해외에 전시회를 가시잖아요. 전시회를 가게 되면 그냥 보시지 마시고 전쟁 수행국과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강국들에 있는 그 포지셔닝 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딱딱딱 얘기하게 되면 얘기 다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군사에게도 좀 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제가 육군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김용호 소장이 그게 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냐면 장군님도 보내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중령대는 일하는 사람도 보내주세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주요 작전하고 전투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거 GIS 아르타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GIS 아르타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2016년도에 연구가 개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말하는 거는 그게 중간 버전이에요.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더 됐어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업그레이드가 됐느냐? 스타링크와 원웨이브를 통해 갖고 실시간 데이터 송수실이 가능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AI 전투 체계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적이 있는 건데 적에 대한 표적 정보를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게 5분이나 10분 후에 가게 되면 저기 가만히 있습니까? 바보가 아니잖아요. 북한에 넘어가 있는 그 펠이 여러분들 최초에 보게 되면 딱 왔습니다 하고 치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얼마 후에 날아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후에 날아올 것 같아요? 바로 날아옵니까? 몇 분이나 말씀 안 되지만 상당한 시간 후에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펠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펠의 전술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노출해서 그 지하에서 나오는 게 열 몇 개의 하이드라처럼 구멍이 나 있고요. 나와서 은원패 나온 곳에서 한 쪽에서 한번 머물렀다가 가서 이제 간축을 이동하죠. 그 다음에 몇 분 안에 날로 계산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프를 해가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쏩니다. 그런 식으로 전술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대 날라오지 않으면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후티 방군이 준동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그 섬, 홍해 입구에 있는 섬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예멘 지역은 다 북한처럼 갱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하고 갱도화 안에서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자산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예요. 호르무즈에서 그리고 홍해 입구에서 지금 현재 그 후티 방군들이 준동하고 있는 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이라도 실시간대 데이터가 송출이 되지 않아서 그걸 정밀하게 못하면 유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실시간 데이터 송출이 가능한 스타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변비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과기부하고 중기부하고 산업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없어요. 그걸 하나를 통합했죠. 그게 디지털 혁신부입니다. 디지털 혁신부의 장관이 누굽니까? 페드로프 장관이에요. 몇 살입니까? 34살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옛날에 있는 그 트위터하고 지금 X죠? 했잖아요. 야, 네가 달나라로 뭐 여행을 위해서 로켓 쏠 때 푸틴은 우리 도시를 위해서 미사일 쏘고 있고 네가 뭐 할 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게 되면 사민국 같은 걸 날려가지고 우리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래? 지금 이 시간부터 스타일도 쓸 수 있어. 하면서 15,000개 수준이 보여줬잖아요. 그게 핵심적으로 있는데 우리는 이 전투에서 보게 되면 이 GIS 아르타가 중요하지만 이 GIS 아르타를 또 무인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그 통신이라든가 기반 체계를 신경 안 쓰고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화적 발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도화를 로봇하고 드론을 개발해 보십시오. 실시간대 데이터를 링크하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 몸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투를 이제 GIS를 그런 관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네모가 뭐죠? 네모가 뭐냐면 다 파괴되어 있는 73대의 전차, 장갑차, 전투 차량입니다. 근데 이 전투를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 전투에 투입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냐면 전쟁은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죠. 누가 때리면은 가다가 전쟁 지속 능력이 저하되면 그래서 멈추고 방어로 전환하고 최초의 방어했던 애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로 책도 나오죠.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황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군이 회심의 어떤 반격을 통해 갖고 러시아 쪽으로 돌파구를 형성을 했어요. 형성을 했는데 100년만 년 돌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력이 저하돼서 거기서 급변방어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잘됐다 우리 쪽으로 니네 들어와 있지 이렇게 호자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그거를 앞뒤에서 잘라가지고 아가리로 야 니 포지션을 시킬 거야 할 때 위에 이빨이 내려 꽂으려고 하는데 그때 여기 이 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 그런데 여기에 보냈을 때 이걸 했을 때 그 지휘관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현재 적진에 고립되어 있는데 내 뒤를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한 4단 병력 규모가 내 뒤를 자르려고 해. 나를 다 죽이려고 해. 여기 그러면 제대로 지휘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전투 지역의 후방에 그 당시에 있는 우크라이나 여단장은 딱 1개소대 플러스만 보냅니다. 우리가 보통적인 어떤 전투 개념을 안 한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저기 1개 대대가 들어온다면 상식적으로 적어도 1개 대대는 가서 막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성원에서는. 그런데 1개 여단 플러스가 오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1개 소대 플러스만 보내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전투가 여기서 발생한 건데 들어가면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드론만 띄웁니다. 드론만 띄워서 이쪽에 집결되어 있는 애들이 3분의 2가 넘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넘으면서 드론만 띄워서 걔네가 이동되는 좌표만 다 쟤네 전장관리측에다가 표정만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이유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전술도로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전개할 곳이 없어요. 3분의 2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타격을 했으면 앞뒤를 자르고 공격을 하게 되면 피해를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이고 나서 이때 이제 그 전장관리측에다가 드론을 통해 가지고 스타링부터 실시간 좌표가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는 속촉으로 때리면 부서지지 않잖아요. 적어도 대전차 미사일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적 성질에 맞는 최적화된 타격 자산을 다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휘관이 됐다 해서 딱 누르니까 동시에 딱 모든 화력들이 들어가서 간 거고 이 전투가 몇 분에 일어났을까요? 그 지휘관이 딱 해서 전투 딱 눌러서 화력이 처음 화력부터 끝 화력까지 들어갔을 때 몇 분 걸렸을 것 같습니다. 15분 걸렸어요. 15분 만에 이 전투를 통해서 73대의 전술 차량 포함한 전차장갑차를 완파를 시키고요. 1,500명을 도살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상 중파와 경파, 그 다음에 적게 다치니까 자꾸 곱하기 3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거의 여기는 2개 여당 규모가 거의 이제 무력화된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2개 여당 규모가 들어왔을 때 1개 소대 플러스가 AI를 해가지고 이 전투를 이겼다고 생각하면 경천궁지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전투 사례가 있었습니까? 월세상에? 그런데 그 핵심은 뭐다? 그 AI를 통해 가지고 딱딱딱 해서 최신을 하고 표적을 갖다가 표적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다? 스타링표였다. 실시간 이 좌표를 위치 정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거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전력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 되게 중요하죠. 피지컬 AI를 덧입힌 드론도 중요하고 로봇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 체계가 돼야 됩니다. 기반 체계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디펜스 프라임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국방부의 어떤 정책과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매주 방송을 하고 있으면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거기서 안 되잖아요. 국방부에서 국방부 대변인 프로그램 가가지고 이 대판이고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국민들은
제 말을 안 믿어요. 제가 악플을 엄청나게 나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당신이 말하는 건 내일 모레 얘기잖아. 지금 당장 전쟁이 발생하면 할 수 있냐고 우리는 묻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떳떳한 답변할 수 있는 국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거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 포지션에 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화려한 거, 지도적 발전을 통해 갖고 해야 되지만 정말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고 그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는데 이 계단이 없으면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습니까? 이 계단도 기반차기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를 동시에 해야 된답니다. 동시에. 특히 첨단과학 기술. 그래서 이 전쟁, 이 전투에 이 지하이스탄의 핵심은 그것도 있지만 이 스타링크라는 이 기반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심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여러분에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플로드라는 작전을 보시게 되면 제가 국방 AI가 너무 제가 지금 걱정이스러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작전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작전이죠. 실패한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나라를 빼앗겼을 정도 이후에 그 이후에 최악의 작전으로 지금 손꼽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걸 치욕적인 작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욕적인 작전.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걸 항상 강의하는데 여러분 여기 유대교 믿는 분 계십니까? 유대교 없나요? 유대교는 안식일이 몇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네, 기독교 저는 안수입사인데 일요일날 하고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원들이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오해가 지금 많이 발생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행 갔다 오신 분? 안 가신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의 땅이 얼마 정도 합니까? 크기가? 여기 있는 가자지구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남 정도 크기고요. 과밀시로 말하면 세종시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대풍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크기라면 한반도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곳은 이 안에 24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건축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 자료를 찾아보면 얘네들은 양떼를 몰아서 지하를 통과해갖고 이태에 가서 꼴을 매기고 저녁에 다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중장비까지 왔다 가시는 터널까지 많아요. 왜? 바깥의 시각에 보게 되면 걔네는 밀수를 한 것이고 비밀 경제를 한 거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라이프라인이에요. 땅굴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마스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군사적으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면에 들어 경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인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무인화시킬 때 되게 머리가 똑똑하죠. 이쪽이 하마스 쪽인데 이제 그 가자지 쪽인데 300에서 100m를 경작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중용 못하게. 니네 먹고 살 니네 밭이잖아. 아예 걔네들 이게 스테빌라이제이션 플레이닝의 1단계예요. 적경 지역에서는 적경 지역 가장 근처에 뭐 하게 되니까 경작식을 만들어놔. 네. 제가 이제 유니필 G3에서 제가 작전 참모하고 하면서 대기하면서 그때 스테빌라이제이션 플레이닝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100m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경기작전 명령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다 이제 직결 보면서 기동 수차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타워 있죠. 카메라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시 결심 대응에 관련된 카메라를 다 확인하면서 딱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I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라벤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라벤더, 바스펠, 웨어스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벤더가 냄새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라벤더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약 4만 명 정도의 테러리스트들을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라벤더가 제가 이제 일선입니다. 제가 일선에 있는 이제 하마스에 이제 얼마 전에 축주를 이제 제거당한 신하를 해요.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명이 제 일선 측근입니다. 제가 명령만 내면 막 알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4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분들이 또 뒤에 있는 분들 누군가 통화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감청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큐미티 이런 것들이 되게 사이버 해킹 같은 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체적인 사람들로 푸시해놔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요. 누구와? 여기 일선이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전화했던 사람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정경훈 우리 전문위원님 있으면 여기 이동민 대령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걸 갖다 잠재적으로 딱 마킹해놓고 나중에 제가 통화하기를 기다려요. 그럼 이 사람 뭐죠? 하마스. 이런 식으로 해서 1선, 2선, 3선, 4선을 해서 레이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들어가는 인적 정보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모션까지 다 들어가고 그 사람 신체 획수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라벤더가 이거를 딱 보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시나르야. 95% 적중률이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이거야. 시나르는 사진 찍어보면 귀가 이렇게 되겠어요. 얘는 95% 될 것 같은데 하고 이 사람이 있을 다음 지역에 가서 일대 지역 CCTV 틀어보니까 시나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특사정보들과 참사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되어 있다? 이 카메라에 다 AI로서 연동이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그게 블랙, 그 다음에 레드, 색깔별로 해서 블랙은 나오자마자 그냥 뭐다? 사살. 그 다음에 이제 레드 같은 경우는 체포, 이런 식으로 다 얘네가 ROB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네들이 지금 이 가자지구에 있는 아이언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 지능이 들어가 있는 이 AI를 해서 얘네들은 인간 정보 위주의 그런 어떤 감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마스가 깨버립니다. 어떻게 깨버리냐? 드론으로 갔어요. 왜냐면 저 인공지능 안에는 드론의 소리가 없었고요. 드론의 크기가 없었고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사람에 있는 페이스라든가 동작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론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경고를 하지 못한 겁니다. 왜? 설마. 왜 이 작전은 하마스가 거의 정규전 수준의 규모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마스는 그냥 비정규전에 테러 정도만 하는 아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나중에 정규전 수준의 어떤 무기체계와 그 전법을 사용할지를 생각 안 하고 계속 그것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들어왔을 때 전법과 무기체계 식별을 못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렇게 했죠. 타워를 다 그냥 부숴버립니다. 왜? 그 타워 안에 뭐가 있어요? 감시. 그 다음에 결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C2의 기능을 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ICWS에서 대응이 있어요. 그걸 다 무력화시켜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간 겁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말씀드렸나요? 어저께? 이 공수부대 나오시잖아요. 얘는 겁이 많은 애고요. 밑으로 가요, 다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가산미사일을 한 7,000발 쏘는데 바로 5m를 이거 능력해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거 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가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라고 이 미사일 밑으로 해서 성목선 밑으로 가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못 갈 거예요. 얘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뭐 있냐면 오토바이하고 픽업 트럭을 갔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 타이어가 뭐예요? 모래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다 개조가 돼서 갔더라고요. 이걸 한꺼번에 들어갔으니까 다 이미 무력화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잘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지역에서 결국 오살이 일어납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거는 몇 명이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인질만 몇 명이었는데 여기 안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작전이라고 얘네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군을 하게 되면 되게 그 강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당했어요. 이스라엘군이 반격을 몇 시간 만에 했을까요? 몇 시간 만에. 여기 있는 자기 참모를 생각하시면 바로 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시간 만에 했어요. 왜 20시간 만에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다 분리화 시켜놓고 여기 뒤에 있는 곳에 곳곳에 직결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기동순찰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타워 다 무력화시키고 다 게릴라에 들어가서 누구를 조직했느냐? 우리로 말하면 견장산 사람들, 소부대 지휘관 지휘자, 중대장 대장을 잘 먼저 죽입니다. 왜? 걔를 죽이게 되면 밑에 있는 애들은 지휘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산미사일이 또 각각에 있는 이 직결지 걔를 있는 데를 다 강탈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홍실이나 모든 게 두절이 돼서 공격을 받았는데 얘네 통상보고가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들어간 애가 누굽니까? 이쪽에 보시기 이집트하고 여기 국경지대가 있죠. 여기 국경 감시 부대, 카라칼 부대. 카라칼 부대는 전 세계 최초의 혼성, 남성과 여성 혼성되어 있는 대대입니다. 대대장이 여분이에요. 그리고 여분이 남부보다 체력이 세요. 얘네들이 들어가서 하나씩 다 사살 다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데 2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통상부 얘기들 들어가서 수습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만 나왔냐면 북한의 양상하고 동일하다고 이 얘기만 했거든요. 제가 그때 국방부 합참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우리나라의 비행센터하고 비교를 해보시라. 지금 이걸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제가 딸이 지금 내년이면 박사 학위를 받으러 이제 미국 가요. 제가 속도위만 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았어요. 낳는데 우리 애가 오늘날 딱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와요. 초등학교 갔는데 2000년대 중반 후반 정도예요. 막 울어요 애가. 아빠 뭐 잘못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아빠 뭐 잘못했어? 그 친구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애를 데리고 오면서 걔한테 너 공부 못하면 저 아파트에 살아 그런 거야. 그 아파트 이름이 철풍 아파트, 맹호 아파트, 파랑 아파트, 칠사단 이름 뭐예요? 칠성 아파트만 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방부에 제가 이게 여가지고 그때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서 민간 특약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적경지대에다가 좋은 곳에다가 캠프 형태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죠. 여기서 아파트. 그러면 이 사태가 뭘 의미하냐? 아까 지휘자들이 살고 있는 것도 줄였다는 게 뭐냐면 적경지역은 사부야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멍청한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데 도발하게 되면 이런 거를 보게 된다면 은원패가 잘 돼 있는 장비호라든가 그런 거 때리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도 없는 한국군의 아파트를 먼저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여기 자켓처럼 걸고 대대에 가서 전사대에 가셨지 않습니까? 전투기 밑에다 걸려갖고 나가고 있는데 내 아파트에 미사일을 떨어지고 있네?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내 마누라하고 내 아들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미사일 떨어지고 있는데 전투기 밑에다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왜 20시간 만에 반격을 했는지, 왜 여기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주주공이 지금 전환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 보면.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되게 안보 상황이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치가 안 돼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가 군생활 20년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왜 당했을까 보시게 되면 7일날 이제 그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8일날 여기 M 보이시죠? M이 뭡니까? 숫자가? 100만이죠. 이만큼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일 지난 10일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작전을 하기 전에 얘네가 국가 전체적인 총동원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사이버를 70 곱하기 100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얘네가 딱 보니까 3일 만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반격태세를 갖추더라 해가지고 3일 후에 정확하게 얘네에서 사이버 공격을 다시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2일 날에서 얘네가 가자지구에 관련해서 준비를 할 때는 이쪽에 재밍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네가 가자지구에서 툴러 들어갔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지역에 재밍을 국지적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마스는 몇십 년간의 어떤 얘네 분쟁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 시험평가 해가지고 얘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뭐 때문에 무슨 행동을 했던 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보시게 되면 북한에서 오문풍선을 보내잖아요. 그 전에 뭐 보냈습니까? GPS 교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GPS 교란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군은 뭐를 했고 민은 뭐를 했고 했다는 것을 다 측정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결정적인 얘네가 도발을 수행하거나 전면전을 구사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민간학자로서 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제 군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도 깊숙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걸맞는 어떤 대응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대동체계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되게 부족한 상황으로 좀 바깥에 있는 사람부터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아까 그 카메라에 나와 있는 그 빅데이터에서 학습시킬 때 인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양에서 나오는 것들을 해치 못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입으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스를 한다고 하고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다 한다고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우리 지금 국방에 가는 거는 그냥 지상에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스스로 지금 다양작전 한다고 하는데 다양에서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다양작전 말을 한다고 해놓고 다양작전을 위한 AI를 발전을 시키는 거다 해놓고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갖고 학습시켜놓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이 당한다니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첨단 과학 기술로 가고 그런 것을 스텝 바이 스텝 갈 때 진화적 발전을 요한다고 되면 민간학자인 저보다 이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분석을 해가지고 국방 전략과 특히 AI는 추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실패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스스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스파이더 웹 작전 어저께부터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파이더 웹 작전에서는 지능화된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작전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휴민트를 봐야 돼요. 휴민트가 없었으면 이 작전은 아예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인상상수 작전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중심에서, 적의 깊숙한 중심에서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작전 보안을 잘 유지해야 된다. 우리 땅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적의 심리를 잘 읽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이걸 18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우크라이나 안에서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시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첫 번째 뭐냐면, 저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키이우 안에 있는 모든 세작들을 다 잡아냅니다. 세작들, 스파이를 잡아냅니다. 스파이 어떻게 잡아내죠? 스파이를 어떻게 잡아냅니까? 스파이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국방부 그 용산 주변에 있는 스파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적으로는 그 스파이를 잡아내야 돼요. 어떻게 잡아낼까요? 제가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키이우에 이상한 표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X자가 도시 곳곳에 막 그려놔요.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니까 위에서 사진 찍어보니까 X가 딱 돼 있는 겁니다. 또 길 따라 가보니까 X자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어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힘소라가게 되면 평양에 가게 되면 지형 다 아세요? 못 가죠. 그래서 통상부 옛날 그리에 보면 특수작전에 뭘 보냅니까? 성견대 보내잖아요. 민간정부도 맞습니다. 성견대가 보내가지고 다 파악한 다음에 다 그려요. 그래서 이제 총참모부에서 SNS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다 지워 하니까 아주머니 나와가지고 다 지워요. 다 지워. 다 지워.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3분의 1만 지워. 그리고 SBU 나갑니다. 3분의 1 지운 거를 다른 방향으로 그려요. 원래 저기에서 이렇게 오는 걸로 돼 있는데 3분의 1 지운 거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SBU에 타격 부대가 이제 메모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계속 죽여요. 이걸로 해서 젤렌스키 암살 시도가 6번에서 6번을 다 이겨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지우니까 이놈들이 뭘 하냐면 고글로만, 야시장비로만 써서 보일 수 있는 그 표식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멍청하게 안 보이는 데로 해야 되잖아요. 비석에다 해놓습니다. 우리 조형물 보면은 국회 같은 데 보면 말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막 X자를 해놔요. 그러니까 얘네가 바보입니까? 그걸 딱 쓰니까 X가 보내요. 그거 다 지워요. 아깝잖아요. 5개 중에 2개만 지우고 3개는 다른 걸 그려요. 다 죽여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젤렌스키의 각계명사를 만듭니다. 젤렌스키와 똑같은 사람을 2~3명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운전할 때 보면 차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가는 장소는 얘가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SBU가 가서 매복하고 있고 그걸 따라오는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사를 시켜요.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한전하고 국방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한전하고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보를 다 수집하게 되면 종합을 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소보다 많은 뭐가 필요해요? 전자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걔네는 평소에다가, 이동민 대령님이 10W를 썼는데, 갑자기 30W를 쓰냐? 뭡니까? 발로 팍 차고 들어가서 SBU가 무조건 셰프하고 때려요. 잡아와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장 아니면 그냥 뭐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애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가 문제의식이 뭐냐? 지휘소 안에 가장 많은 세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SBU에 있는 사람이 수장이 42살이에요. 그 사람이 영상 찾아보시면 그 밑에 베테랑 센터장이 있습니다. 베테랑 센터장 목살을 잡고 막 때리는 듯하는 것이 SNS에 나와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이중첩자였습니다. 어떻게 잡아냈느냐? 핸드폰이 2개면 무조건 3장이에요. 핸드폰이 바뀌어도 3장이에요. 그 다음에 딱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 3장입니다. 딜리트해도 3장입니다. 이게 되시죠? 그거를 걔네들은 작전지휘본부 밑에서 다 그걸 확인합니다. 그렇게 다 잡아냈어요. 다 습관했어요. 다 습관했어요. 그걸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작전 보안이 유지가 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KGB가 뭐가 됩니까? FSB가 되잖아요. 연방보안국이 되고, 얘네가 SBU가 됩니다. 엄마가 똑같아요. 똑같은 교육 받은 애들이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작전을 이제 이쪽에 정세 판단을 못해서 뭐만 착각했죠? 북한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형을 할 때. 장성택이 어떻게 이뤘습니까? 뭘로 쏘잖아요. 무기식에 말씀하지 마시고. 러시아는 어떻게 하죠? 공차를 줍니다. 이게 뭐가 되겠죠? 네, 방사물질에서 서서히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정세 판단을 잘 못하는 FSB가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걔네하고 다른 어떤 정치체계를 갖고 아까 우리 김국재 말한 것처럼 무인체계를 그냥 사람을 교체하는 수단을 본 게 아니라 내 동료로 생각한 것처럼 그 일을 국가의 전망,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했기 때문에 걔네의 시각을 동일한 교육과정끼리 읽을 수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근거들을 형성합니다. SBU가 몇 명이냐면 공식적으로 35,000명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전쟁이 발생한 지 몇만 명이었죠? 4천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SUV 여러 다 빼고 정보집 빼고 SUV만 몇 명이다? 공식적으로 35,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걔네국에는 정보의 안에 있는 HUR 부대가 있고요. 그다음 SBU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만 봤을 때 35,000명의 휴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휴민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여기 특전사하고 모 기관에서 많이 오셨는데 야 이거를 발표한다는 이걸 벤치마킹을 딱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35,000명 없으면 안 됩니다. 주가탁계가 안 돼요. 휴민트가 없으면. 이거 휴민트 없으면 작전 못합니다. 이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너무 이 작전을 볼 때 그 기계로만 보지 마시고 그 휴민트가 없었다면 안 된다는 그 절차정리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9월, 10월 달에 공개되면 이 쉐이커라는 사무실들이 나왔는데 잠깐 보시죠. 여기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을 보시죠. 이게 내려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이커가 전장에서 빅데이터를 제가 축적해서 학습시킨 다음에 나온 버전이 유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타격을 하고 들어갈 때 나비게이션 이제 이 아드파이럿이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저께 우리 연구소장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 그냥 돈만 내면 다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만 내면 다 살 수 있는 오픈소스에 하는 거야. 기능 그런 거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오픈소스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스파이더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영국에와 영국에 다 좋은데 지금 지라적 발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사이에 국민들의 그랬잖아요. 오늘 내일 발생은 뭐 할 거야 하는 그 계보를 힐링을 할 때 영국의 말 다 좋고 한데 그럼 그대로 가시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특수작전 부대가 필요한 것들은 바로 민간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바로 구입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들이 이 스파이더 웹 작전을 통해갖고 도출이 될 교훈이 돼야 되는데, 야, 4,500km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40%에 있는 전략 폭격기를 때려잡았지? 그거에는 왜 국방부 위쪽에 계신 분들 안 보시면서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전투원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 이거에 못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걸 보시게 되면은 구조적 취약점을 AI를 학습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뒤에 보시면 여기다라고 한 것들을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AI를 발전시켜 나갈 때 지금은 이 학습을 시켜 나갈 때 이것도 오픈소스로 다 한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AI를 단계했을 때 결국에는 제한된 어떤 자원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갖게 됐다면 AI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전차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전차 안에 어느 부위가 되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전차에 보시게 되면 어느 특정 부위를 네모시켜놓고 이렇게 하고 뭐 책자처럼 해가지고 치약 부분 탄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 FPV 작품토론이 아무데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게 아니라 치약 부분을 갖다가 분석된 부분을 딱딱딱 전투적으로 때리게 되어 있는 것들을 거기만 학습시키고 거기에 맞게 폭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제가 말씀드린 게 미래 기술입니까? 미래 기술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하고 한다고 말을 하고 보안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러면 러시아 공부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여러분 SBU의 모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SBU 모토가 뭐예요? SBU 모토 너에게로 가고 있답니다. 네. SBU 무섭잖아요. 너에게, 우리나라 국정원 너에게로 가고 있다 그래의 그 모토예요. 모토인데 러시아는 그래? 나에게로 와라 했어요. 너에게로 가고 있다니까 나에게로 와라 했어. 뭐라 했냐면 폭격기 위에다가 타이어 쌓아놨어요. 자폭들은 이 막으려고 자폭들은 튕겨나가게 타이어 쌓았다고. 타이어 쌓으면 그게 안 터집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옆에다가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래서 문자에 이제 의하면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예술가들, 미술가들은 탈출해 가서 이거 그리라고 다 지금 빠져갖고 죽을 지경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예술가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나서 다 죽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가 올림픽 나왔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정책이 있어요. 전시가 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있는 이공계 자본들은 귀국 못하게 합니다. 아셨습니까? 혹시? 귀국 못하게 해요. 근데 사회가 가는 사람, 예체능 하는 사람 들어와야 돼요. 징집해야 돼요. 여기 똑같아요. 지금 과학기술 하는 애들은 바깥에 스탠바이 시켜놓고 예체능 하는 애들은 다 징집해갖고 보냈는데, 그래서 유명한 예체능계에 있는 사람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시면 얘기 들어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예체능계 사람이 죽고 러시아는 활주로 해서 그림 그려서 된다 라고 지금 우스갯소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너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로 오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학습 시킬 때 아까 내부할 때 어딜 때냐면 여기가 되게 취약하잖아요. 기체 중심에 나가는데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십자가 형태로 이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 타이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쯤? 훔쳐를 마셨겠죠. 우스갯소리로. 네. 이런 겁니다. 준비를 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의 전투력이 1, 2, 3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러시아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되지도 않는 어떤 그런 대응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게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샤이드에 관련돼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샤이드가 지금 원래는 2022년 8월 달에 몇천 대를 이제 러시아가 도입을 했어요. 왜 도입했습니까? 왜 도입했을까요? 도입한 이유. 첨단 미사일을 몇십억짜리를 매일 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근접 전투를 해야 되지만 저 후방에 있는 도시와 인프라를 때려야지만 적의 전쟁 지속 능력과 전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후방에도 계속 때리는 자산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스칸데르하고 뭐 KM하고 M을 몇십억짜리 되는 거를 매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섞어서 쏘자 해서 나온 게 샤이드 136이에요. 그 당시에 이 돈이 한 대가 2천만 원 좀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점령제부터 갑니다. 여기 보시죠. 몇 대입니까 이게? 세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앞뒤 이런 거 세대죠. 그 다음에 얘네 보시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수만 기가 항속거리가 2,500km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해를 하지 마라. 뭐냐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꼭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선을 딱 그려요.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는 대공을 다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S자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송미사일이 뭐 몇백 킬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휴전선 쪽에서 못 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죠. 휴전선 지역에서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후방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단정을 하잖아. 야, 얘네가 뭐 텔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단거리 탄도미사일 앞으로 못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이 잘.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6월하고 7월 달에 예전에는 샤이드 136을 이제 계란추죠. 제가 편의상 샤이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한 40에 50대를 섞어 쏘겠는데 갑자기 400대 막 700대를 보냅니다. 대량생산체계 갖추셨으니까. 그런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요. 1재판은 더미, 2재판은 AI, 더미 AI를 보냅니다. 1-1- 이게 뭐냐면 하도 많이 싸대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방공체계가 다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그냥 죽어도 돼요. 쭉 가. 그러면 밑에 있는 방공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노출이 되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이 다 가버려요. 그럼 이만큼이 방공체계 돌파하고 생기잖아요. 그럼 얘가 또 들어가요. 이만큼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노출되나 때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도시까지 쭉쭉쭉 수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제80 공격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상군만 했지만 지금 공중에서 이런 1대파에 의해서 제80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길이 다 뚫어지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이스칸데르 이제 K라는 수상 미사일이라든가 M 같은 이런 첨단 미사일들이 결전 진입을 해서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제발 과학기술에만 몰입되지 말고 그 과학기술을 어떻게 운영하는 전술적 운영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얘네가 미사일 전법이 샤이드랑 결합해서 했다는 걸? 우리는 이것만 관심 있잖아요. AI가 어떻게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전술적 운영 방법과 잘 통합이 되게 되면 극강의 전투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샤이드 136이 진흥화돼서 MS-001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제슨5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AI 컴퓨터예요. AI 컴퓨터가 왜 들어왔을까? 이놈을 진흥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시기에는 아까 이제 그 솔비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항제면 안테나를 이제 달고 있고요. 근데 보시기에는 이게 VHF 데이터 링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샤이드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MS-001 같은 경우는 서강일 교수님 어떤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 기능입니까? 복합 기능입니까? 네, 복합 기능입니다. GPS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이미 사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다 사진을 확보해 놓고 내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게 가면서 이거를 격차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얘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군집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목표 지역에서 누군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조종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이것이 이제 중개 기능 하는 것까지 다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샤헬스 136이 멍텅구리 버전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이란에 들어갈 때 2,00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3년도에 모스크바로부터 800m 동쪽 지역에서 축구장 14개 크기에 들어가 있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1,0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능화 시켜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발에. 가격. 9만 달러입니다. 1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9만 달러면 1억이면 쌉니까? 안 쌉니까? 싼 겁니다. 왜? 순항 미사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얘네가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이게 뭐냐면 샤이드 238이라는 거. 제트 엔진을 달아간 건데 이게 언제 처음 나왔느냐?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이게 238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거 이란에서 개발한 겁니다. 언제 나왔냐면 2024년 작년도 4월 달에 결국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약속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보복 공격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섞어 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거리 작곡들하고 산단미사일. 그때 마지막에 결전 진입시킨 게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의 속도가 500에서 6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섞어 쏘기를 해가지고 돌파를 공중기를 한 다음에 얘를 그냥 결전 진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순항미사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까지도 잡을 길이 없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그런 재파식으로 해서 공중기를 다 틀어놓고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도시하고 인프라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잡으려고 해도 얘만 들어오면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미 여권 조성을 해가지고 돌파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500에서 600km로 돌진을 해버리는데 이미 아무것도 없고 도는 놈도 없고 때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그래서 얘네가 지금 도심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무기체계 중에 영국에서 있는 트라이언트라는 어떤 그 레이저 무기체계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 무기체계로 올해 초에 급거 영국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뭐라냐면 이건 잡을 수 없지만 걔네 여권 조성하는 애들을 중간중간에 다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서 지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과 되드론이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저 샤이드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죠. 북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는 평양북도 방행 지역에 지금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설비 사장님 계신데 어떤 제품이 완벽하게 개발되기 준비가 된 상태 이전에 이거 만들어서 붙겠어 하고 공장 만드십니까? 아니면 관련 기술이나 모든 걸 다 프로타입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공장 만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자의 입장에서 전자미 그렇거든요. 그냥 만들 거야 하고 공장 만드십니까? 다 만들 준비 해놓고 공장 만드십니까? 개발을. 전자미 공장. 어려우시죠, 제일. 무슨 말이냐면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난 상태에서 공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한미일이 유엔을 대신해갖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깊숙이 바라보면서 제재품목 격행하는 거 지금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 이미 넘어갔다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모스크바 동쪽으로 800km 지점에 있는 그 사이드 공장에 누가 파견됐습니까? 국가 노동자가 파견되어 있고 정찰 총국장이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여러 번 식별됐기 때문에 안보를 부수적 관점에 봤을 때 이건 이미 다 들어왔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이머징 스트레스가 아니라 뭡니까? 커런트 또는 이그지스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완전 틀리게 키우가 아예 거의 지금 막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400발에서 700발을 쏘고 거기다 미사일 쏘고 아까 말한 것처럼 2, 3발 쏘고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휴전 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6월 1일 날 스파이크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이걸 해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에서 우위를 닫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겁니다. 국방회의를 같이 시킬 때 228년 정도의 푸티지를 가지고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쌓아 놓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군의 양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놓은 걸 계속해서 잘 해나가시되 아까 어저께부터 제가 강조한 것처럼 실시간대 다양으로부터 어떻게 북한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뽑아서 빅데이터 시킬 것인가.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에는 예전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이전이 아니고요. 이 228년 걸 모았다는 것은 2022년 2월 22일 이후에 얘네가 모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가야지만 국방회의가 우리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양형에서 자격전을 하게 되면 다양형에서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와 형태가 다르겠죠. 전파도 올 수 있고, 문자가 올 수 있고, 영상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올 수 있고, 별게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서로 다른 유형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유의미한 어떤 전술적인 어떤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이 다양형 온톨로지를 이미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나온 거고 인도에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형 온 것들 다 이 데이터를 하겠다는 온톨로지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 중에서도 멀티모달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이미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융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죠? 황이잖아. 황에서 인지부터 해서 생성형으로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에이전틱 AI하고 이제 피지컬 AI를 말합니다.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죠. 이 에이전틱 AI는 뭐냐면 어떤 복합 문제를 솔루션 할 때 그거를 여러 가지 AI를 융합해갖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거고요. 뒤에 있는 피지컬 AI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인체계, 그 드론의 로봇 같은 거를 사람의 수준을 통해가지고 그걸 활동시키겠다. 즉 뭐라면 군사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말단에서 있는 어떤 무인체계를 자율성을 부여해서 감시, 결심, 대응을 할 수 있는 제한된 킬체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피지컬 AI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슨이라는 회사가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놓은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젠슨 이제 오리지널 아까 샤이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기사에 나오고 있죠. 걔네가 restricted kill chain password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밑에다가 지도를 깔았다고 하고 내장을 하겠다면 하나만 깔아놨을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길을 깔아놨겠죠. 그럼 얘네가 가다가 위협이 도달하면 브라보에서 알파로 가거나 또 알파로 가다가 위협이 오게 되면 브라보로 가거나 차례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얘네가 종말 단계에서도 이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미약하고 짧은 지식이지만 이 MS-001, 즉 샤이드 001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제한적이지만 이 피지컬 AI를 모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AI 수준은 어디까지 갔을까? 러시아. 상당하다는 거예요. 왜? 진화적 발전하기 때문에 이거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238이라든가 MS-001이 나오기 전까지 항습거리를 2,500km까지 늘리는 거에 지금 푸틴이 노력했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상용 AI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제한된 킬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게 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대표이사를 제가 소환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반 체계를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연료 네트워크 이거 없으면 무인체계 위험수입니다. AI. 마지막에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옵션은 AI가 주지만 결심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때릴까 말까 할 때 결국에는 지시를 할 때 때려 하면 이게 책임 면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때릴 지역에 대해서 가시화해갖고 지휘관이고
민간인이 없고 아군하고 이만큼 처리가 돼 있으니까 때려라고 그 결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시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무기체계를 할 때도 이런 세 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정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갖고 있는 AI와 우리가 갖고 있는 AI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리교육과에 있는 AI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마스라든가 러시아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 국제 규정을 맞게, 작전법에 맞게 AI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과 방어할 때 우리가 공격할 때 주도권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 AI가 효과가 있습니다. 왜? 저거 수세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AI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북한이 초전에 공세를 갖고 주도권을 갖고 걔네 어마무지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AI를 적용했을 때 우리의 젠틀한 AI가 방어를 한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자율성을 다 풀어주고 우리도 똑같이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AI에 관련된 이 윤리적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는 저거 하더라고요. 그 이번에 뭐 정치 상황에서 작전법 전문가 찾는데 이게 작전하고 연결됩니다. 이 연구가 충실히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AI를 할 때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너 공격 작전을 쓰고 방어 작전을 쓰고 안정화 작전을 써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AI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하는 겁니다. 적과 우리의 정치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작전 유형에 따라서 이게 수세적이냐 공세적이냐, 그 다음에 미션 커맨드를 어떻게 조정할 건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주장이었고요. 오늘 긴급하게 제가 엊그저께 밤을 새면서 준비한 42페이지의 결론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질문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질문 있으십니까?